우연치 않게 제가 중국의 한 스마트 시티를 지금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한 도시를 제4차 산업혁명 테크놀로지가 기반이 되어 숨어 있고 다양한 뇌질환 환자들이 모여서 적절한 치료를 받고 항노화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항노화 클러스터를 디자인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 차원에서 어떻게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서포트해 주어야 할까,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은 이걸 위해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최근 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느낀 것들을 좀 공유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서게 됐고요. 또 하나는 한 지난 7년간 제가 신경건축학이라는 이름의 학회를 만들고 회사를 차리고 연구 활동을 해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이 신경건축학이라는 게 굉장히 낯설게 들리실 텐데, 신경건축학이라 함은 공간이 그 안에 머무는 사람들의 뇌, 인지, 사고,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바탕으로 해서 공간을 디자인하고 설계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파킨슨 환자나 치매 환자들이 머무는 요양원을 짓는데 지금까지는 건축가들이 그 환자의 증세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공간을 지어왔죠. 아이들이 머무는 학교의 교실들은 다 똑같이 생겼는데 정말 그 모습이 아이들의 소통을 늘리고 수업을 좀 더 다이나믹하게 만들고 학습량을 늘리고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데 적절한가, 어떤 업무 환경을 만들어줘야 그 안에서 혁신이 일어나는가. 사실 이런 류의 고민은 그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건축은 그렇게 인간의 모습을 한 건축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경제적이고 굉장히 물질 중심의 사고를 해왔고요. 또 건축가들이 자신들의 예술적 직감, 또 오랜 관행, 또 그동안 누적된 경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건축물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에비던스 베이스드 된 사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건축을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신경건축학이라는 분야를 만들어서 이 분야에서 학회 활동을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스마트 시티와 신경건축학, 또 제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이 이제 적절히 아우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 제가 좀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 발표 자료가 많이 셔플이 되어 있어서 보지 마시고 뒤적뒤적 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재밌게 들으시면 됩니다. 전혀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네.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너무 많이 들어서 지겨울 정도일 텐데, 제4차 산업혁명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하면요, 이렇게 사물 인터넷 같은 걸 통해서, 그 이전까지는 사람 대 사람을 인터넷으로 소통시켜 주기만 했다면, 지금은 사람과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사물까지도 전부 다 인터넷 센서를 달아서 이 아톰 월드, 리얼 월드, 오프라인의 월드를 그대로 디지털화, 비트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데이터 양이 엄청나겠죠? 그 빅데이터를 잘 분석해서 인공지능이 사람들에게 맞춤형 예측 서비스를 해주겠다는 게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프라인의 세상이 전부 다 비트화가 돼서 고스란히 온라인으로 올라가면 얘를 분석하는 일은 훨씬 더 효율적이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아톰의 세상에서는 희소성이 경제의 기본이고, 아톰을 움직이려면 에너지가 들고 돈도 많이 들고 인간의 노동이 필요한데, 이걸 전부 다 비트화를 하면 얘를 분석하는 데는 거의 무한대의 속도로, 거의 제로의 비용으로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맞춤형 예측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직관적으로 이해하신다면 내비게이션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구글 얼스에 있을 법한 지도와 GPS를 통해서 도로의 모든 자동차들에 관한 정보를 전부 다 고스란히 비트화해 놓으면 목적지까지 가는데 얼마 걸리고 나에게 가장 짧은 최단 거리는 어느 패스라는 걸 알려주는 이런 류의 서비스를 그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는데 상상할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서비스가
내비게이션만이 아니라 유통과 제조업 전 영역에서 벌어진다는 거고요. 그것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독일에서는 인더스트리 4.0이라고 부르고, 그것이 단순히 제조업의 혁명만이 아니라 제3차 산업혁명의 결과물인 디지털 혁명이 제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의 결과물인 제조업과 유통업과 결합이 되면 단순한 그러니까 결합이 아니라 그것이 인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킨다는 측면에서 세계경제포럼의 클라우스 슈밥이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 혁명은 아직 오지 않았고 실리콘밸리나 독일 같은 몇몇 지역 혹은 나라가 그것을 지금 실험하고 있는데, 말이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곧 닥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1, 2차 산업혁명도 시행되는데 100년이 넘게 걸렸고요. 네, 아마 4차 산업혁명도 수십 년이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우리가 그 경험을 하게 될 거고, 특히나 제4차 산업혁명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준비할 시간들이 좀 생긴 거죠. 대신 우리가 스마트 시티를 제4차 산업혁명 테크놀로지로 공인한다는 뜻은 미래의 도시를 미리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은 디지로그, 디지털과 애널로그의 결합이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온라인 투 오프라인, O2O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보스 포럼에서는 이것을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고, 이 두 시스템이 일치화된 세상을 그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이 제4차 산업혁명의 테크놀로지가 왜 스마트 시티와 연결이 되어 있느냐, 그냥 그 정의를 들어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시죠. 한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디지타이즈해서 데이터화하면 우리가 그 도시에서 벌어지는 일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 도시에서 벌어지는 일을 잘 조정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의 기반이 이제 깔리게 돼서 스마트 시티가 가능하겠구나,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빅데이터와 AI를 통해서 컨트롤러빌리티를 높이겠다는 게 스마트 시티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가치이고요. 이걸 통해서 효율성을 아주 극대화하겠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그 도시가 스스로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겠다는 거죠. 여기에는 신재생 에너지 가치, 그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친환경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개념까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와 관련돼서 사람들이 스마트 시티와 관련돼서 굉장히 다양한 논의들이 있습니다만, 막상 현실로 들어가서 정부가 뭘 할 거냐라고 보면은 되게 도시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들을 생각합니다. 도로를 어떻게 깔고, 교통 시스템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고, 에너지는 어떻게 서플라이를 하고, 그리고 그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효율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상황을 잘 통제해서 데이터를 곳곳에서 얻어서 효율적으로 생산성을 높일까? 이것을 스마트 시티의 핵심 가치라고들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바로 그 여시지에서 오신 선생님 말씀처럼 사실은 뉴욕 같은 도시,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 런던, 지금 현재 바르셀로나, 지금 현재 스마트 시티라고 부르는 도시들은 그렇게 효율적인 상황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도시가 아니고요. 그리고 정부 주도하에 효율적으로 좀 만들어진 도시들이 사실은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스마트 시티와 정부 주도하에 계획되어 있는 스마트 시티 사이에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핵심 아이디어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그냥 스마트 시티라고 해서 그냥 세상이 도시가 좀 더 똑똑해졌으면 하고 바라지만, 핵심적인 건 이제 똑똑해지는 거는 인공지능이 알아서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가 굳이 국가적인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애쓰지 않아도 그 도시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변모해 나갈 겁니다. 이제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인간적 가치를 높이고 스마트를 넘어서는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크리에이티비티는
그 도시의 다양성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다양성은 정부가 주도하에 계획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자연스럽게 이 다이버시티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그들을 연결해 줌으로써 크리에이티비티를 높이는 플랫폼으로서의 도시, 이것이 저는 새로운 시대의 스마트 시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생각하지 않으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건설 토목밖에 없는 거고요. 테크놀로지가 할 수 있는 일은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를 통한 컨트롤러빌리티 증대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도시로 나아가는 것만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질적 변화, 또 창조적인 그런 프로덕트를 만들어야 하는 인간의 숙명을 충분히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사고를 해야 된다라는 걸 좀 힘주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서포트하는 여러 가지 이제 연구들이 있습니다. 지난 20세기에 어떻게 우리가 이런 도시 문명을 우리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문명을 만들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설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설이 도시가 그 창조적 엔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존재하지 않거나 아주 산발적으로만 존재했던 도시가 이 현대 문명의 창조적 엔진으로 작동하게 됐고 여기서 아주 폭발적인 성장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인간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래서 도시가 어떻게 이런 창조적 엔진이 되었는가에 관한 여러 가지 또 가설들이 나와 있습니다. 에드워드 글레이저 같은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가 대표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죠. 근데 이제 그들의 그 여러 논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예를 제가 소개해드리자면 제프리 웨스트 같은 산타페 연구소의 소장은 도시의 창의성이 어떻게 증가되는가에 관한 아주 일련의 연구들을 해서 유명해졌습니다. 그가 이제 주목했던 건 다윈의 역설이라는 거죠. 희한하게도 다윈이 갈라파고스 군도를 리글호를 타고 여행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산호 주변에는 먹을 것도 많지 않은데 사실은 바다 생태계의 거의 4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생물들이 2%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는 이 영역들에 서로 경쟁하면서 모여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주 광활한 바다에 영양가도 풍부한 먹이도 많은 곳에 여유롭게 살면 자기가 먹힐 확률도 적고 먹이도 많으니까 생존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왜 그러지 않고 비좁은 데에 모여서 그들끼리 서로 경쟁하면서 사느냐, 이게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이고요. 당시로서는 이게 너무나 이상한 직관에 반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다윈의 역설이라고 불렀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제프리 웨스트라는 사람이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을 하게 되죠. 정말 이거와는 달리 인간도 사실은 산호 근처에 모여있듯이 도시를 이루면서 지금 현재는 거의 60% 가까운 사람들이 도시에 살고 있는데 앞으로 20년 후에는 85%에 가까운 사람들이 도시에 모여서 산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훨씬 경쟁도 치열하고 집값도 오르고 물가도 비싼 이 도시에 모여서 왜 사느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에 관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했던 연구의 개념이 뭐냐면은 한 도시의 창의성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 도시에 있는 예술가들이 만들어내는 작품의 수, 그 도시에 있는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특허 혹은 혁신의 수, 그 도시에 있는 대학들이 쓰는 논문의 수, 만들어내는 특허의 수, 이렇게 창조적인 컨텐츠를 정량화해서 그 도시의 사이즈, 도시의 인구수가 늘어남에 따라 그 창조적 역량은 얼마나 크게 늘어나는지에 대한 비교를 해본 거죠. 그 결과 도시가 늘어나면 사실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도시의 사람들이 10배쯤 늘어나면 거기에 창의적인 사람도 10배쯤 늘어날 테니까 그 도시의 창조성도 10배쯤 늘어나는 게 객관적으로 이해가 되죠. 그리고 또 하나의 가설은 도시가 늘어나도 어느 정도 늘어날 때까지 별로 효과가 없다가 어느 티핑 포인트가 되면 확 창의성이 늘어나고 어느 티핑 포인트를 넘어가고 나면 크리티컬 매스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게
그 사이즈하고는 상관이 없을 거다.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이론들이 그 이전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거를 재보니까 처음에는 12도시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50도시가 넘는 도시를 바탕으로 해서 이걸 재보니까 도시가 한 10배쯤 커지면 그 도시의 창의성은 17배쯤 늘어나는 라는 사실을 이제 그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수가, 창의적인 사람의 수에 비례해서 도시의 창의성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창의적인 사람들이 서로 인터랙션을 하면서 그 상호작용의 조합수가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도시의 창의성은 바로 그 인터랙션에 의해서, 커넥티비티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메저들이 그것을 서포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 좋은 것도 많이 늘어납니다. 도시의 범죄도, 오염도 비슷한 비율로 늘어나지만 어쨌든 그 도시의 건강함을 유지하는, 특히 창의성은 이런 비율로 늘어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다윈의 역설을 이제 인간에게도 적용을 해보면 인간도 도시에 모여 있을 때 그 도시 안에서 나에게 자극을 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내가 무언가를 배우고 싶으면 그걸 배울 수 있는 환경도 충분히 조성되고 그래서 이제 도시가 창조성의 플랫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로 좀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겁니다. 도시가 그러면 왜 창의성을 드러내느냐?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똑똑한 사람들, 스마트한 사람들은 스마트한 사람들로부터 많은 걸 배운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내가 혼자 공부해서 좋은 성취를 이루는 것만이 아니라 결국은 나만큼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내가 있을 때 훨씬 더 좋은 자극들을 받고 좋은 아이디어들을 떠오르고 새로운 이노베이션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가 이제 그런 서포트를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도로를 깔고 교통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주고 또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것은 기본이고요. 그럼 이제 그 도시가 정말로 스마트하다는 지능적인 요소를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 사이에 길을 놓아주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을 열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강조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관점으로 디자인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잘 아시는 출판단지 같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죠. 문화단지, 출판단지, 과학 연구단지. 사실 그런 곳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느냐 하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시면 출판사들을 어느 한 곳에 다 모아두면 그 안에서 시너지가 일어날까요?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판이라 하면 새로운 지식이 만들어지는 현장에서 지식을 만들어내는 사람들과 인터랙션 하면서 출판이라는 게 등장하는 건데 지식이 만들어지는 곳으로부터 떨어져서 책을 만드는 사람들끼리만 모아놓으면 그들이 아이디어를 주고받을 게 없기 때문에 아이디어는 기밀이기 때문에 그들과 소통이 잘 벌어지지도 않고 출판 문화가 능성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출판을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세상의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사이에 곳곳에 스며 있어야 훨씬 더 좋은 일들을 하는 거죠.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리콘밸리가 과학하는 사람들만 모아놨다면 사실은 이렇게까지 성장하지 못했을 겁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예술의 중심이었고 실리콘밸리는 그 이전에는 하드웨어가 중심이었고요. 군사적인 연구를 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이전에는 농업시설이 농업 분야에 관한 테크놀로지가 발달했고 그 위에다가 IT까지 더해지고 그러면서 그 곳이 다이버시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성장하게 된 거거든요. 게이 커뮤니티가 가장 왕성하고 정치적으로 가장 진보적인 사람들이 모여있고 세상을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바꾸어 보려고 하는 테크노 히피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모습들이 사실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술 분야, 출판 분야 이런 사람들을 모아두면 그 사람 거기서 뭔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다이버스한 사람들이 모여서
인터랙션 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한 키 메시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실제로 의사결정도 하시고 여기에 관한 연구도 많이 하셔서 큰 틀의 기획들을 하실 텐데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막상 현실에서는 이런 것들을 원하는구나. 그리고 그 다이버시티가 창조성의 핵심이고 스마트 시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기저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또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스마트 시티라 함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을 이해하는 게 건축물을 만들고 도시를 계획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는 걸 인지하시면 훨씬 더 근사한 스마트 시티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